한국 출신으로 일본 격투계와 무도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논할 때 극진가라데 창시자인 체베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무술 실력을 인정받아 도장 깨기 신화로 명성을 떨쳤던 그는 이후 홍콩과 미국으로 진출하며 자신만의 공수도를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체베다는 11개월 동안 미국 32개 도장을 순회하며 레슬링 챔피언, 복싱 챔피언 등 당대 최고의 격투기 선수들과 맞섰습니다. 특히 그의 마지막 행선지인 하와이에서 만난 인물이 바로 또 다른 한국계 인물인 역도산이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바람의 파이터 최영희의 무도 활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체베다는 역도산에게 공수도를 가르쳐주며 가라데 초보로 알려진 역도산의 시그니처 기술을 완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 역도산은 이 기술을 활용해 복싱 출신의 프로레슬러 톰 라이스와 대결했으나 패배했고 체베달이 그를 대신해 복수를 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본 유도의 전설 기무라 마사히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무라는 기무라록으로 유명한 관절 기술을 창시한 인물인데 1951년 브라질에서 열린 엘리오 그레이시와의 대결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브라질 대통령과 2만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무라는 경기 시작 13분 만에 브라질리언 주짓수 최고 강자 엘리오 그레이시의 팔을 우두둑 부러뜨리며 승리했습니다. 기무라 선수가 유도 기술 중 팔 얼거 비틀기라는 기술을 썼는데 이후 이 기술은 기무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실 기무라는 일본 유도의 전설입니다. 유도 역사상 최강자로 평가받는 인물로 17세 전일본 유도대회 우승 후 3연패를 달성했으며 천부적인 재능과 노력이 만나 18세에 무려 유도 5단의 경지에 올랐는데 1950년까지 13년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키 170cm, 몸무게 85kg이라는 비교적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하루 9시간씩 훈련하며 강인한 신체와 기술을 완성해 최강자의 자리에 올랐죠. 체베달은 기무라의 경기에서 그의 열정과 실력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인연은 이후 역도산과 기무라가 한 팀으로 프로레슬링 무대에서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역도산은 당시 일본 최고의 프로레슬러로 수많은 서양의 거구들을 상대로 승리를 따내며 제2차 세계대전 패배로 침체되어 있던 일본인들에게 자존심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사실상 일본식 프로레슬링의 아버지라 불리던 역도산은 선수에 머물지 않고 프로모터로도 뛰어난 자질을 보여주었으며 태그매치라는 새로운 경기 형식을 도입해 프로레슬링의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기무라는 병든 아내의 약값을 벌기 위해 프로레슬링에 뛰어들었고 역도산과 함께 태그팀을 구성하며 일본 프로레슬링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무라는 자신이 조연에 머무르는 상황에 점점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유도에서 무패 신화를 세웠던 기무라로서는 프로레슬링 무대에서 역도산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결국 기무라는 역도산의 레슬링은 쇼라는 막말을 내뱉고는 역도산과 결별을 선언하고 독립단체를 설립하며 대결을 요청합니다. 그는 정식으로 경기하면 내가 역도산을 이긴다는 도발적인 발언을 했고 역도산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1954년 12월 22일 오후 8시 30분 역도산과 기무라의 역사적인 경기가 시작됩니다. NHK와 니혼TV를 통해 생중계된 이 경기는 일본 전역에서 엄청난 관심을 끌며 시청률 100%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모든 일본 국민이 이 경기를 시청한 것이죠. 경기 결과는 역도산의 승리. 기무라는 역도산에게 일방적인 린치를 당해 피투성이가 된 채 KO로 패배했습니다. 일본 유도의 자존심으로 불리던 그가 농락당하다시피 패배하자 일본 전역에 큰 파장이 일었는데 일본 야쿠자들은 역도산을 제거하겠다며 분노를 드러낼 정도로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초 이 경기는 흥행을 위해 각본이 짜여진 경기였으나 경기 도중 기무라가 역도산의 낭심을 가격하면서 상황이 통제불능에 빠졌습니다. 이에 격분한 역도산이 기무라를 폭행에 가까운 수준으로 제압하며 경기가 끝난 겁니다. 이 사건은 체베달과 역도산의 관계에도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KO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체베달은 즉각 링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조우나 시르나 같은 동포인데 일본인들 앞에서 싸워서야 되겠나라며 만류했고 체베달 역시 이미 시합을 치른 역도산에게 승리해봐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해버렸고 둘은 영원히 갈라섭니다. 아래에서 이 관계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도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 프로레슬링의 아버지이자 일본 격투기의 흥행을 이끈 인물인데 이 인물에 대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역도산, 아니 김신낙은 누굴까요? 나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김신낙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름 역도산. 내 삶은 이 두 개의 이름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야기다. 하나는 내가 태어난 고향의 흔적을 품고 있고 다른 하나는 내가 만들어낸 나의 세계를 담고 있다.
나는 이 두 개의 이름 사이에서 늘 고뇌하며 살았다. 때로는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때로는 두 이름이 만들어낸 기회와 도전 속에서. 나는 1924년 11월 14일 일제강점기 조선의 함경남도 홍원군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내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였다. 시골 마을에서의 어린 시절은 쌀 한 톨도 귀했고 삶은 고단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늘 정직함과 강인함을 가르쳐 주셨다. 아버지는 나를 신뢰받는 강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내 이름에 신과 락을 넣어주셨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나는 그 이름과는 거리가 멀었다. 부모님은 늘 정직하라고, 절대 약해지지 말라고 가르치셨지만 일제강점기 억압 속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기회도 희망도 없는 땅이었다. 어린 나이에도 나는 그것을 절실히 느꼈다.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평생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 것이다. 내 머리를 지배했던 이 생각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라며 어린 나를 일본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내 조국을 강제로 지배했던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가슴 한편엔 설렘이, 다른 한편엔 두려움이 있었다. 16세 때 나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일본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삶은 내가 기대한 것과 많이 달랐다. 조선 출신이라는 이유로 나는 차별과 멸시를 견뎌야 했다. 하지만 난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키 180cm로 당시 조선인 기준으로 매우 우람했던 나는 스모 선수가 되기로 결심했다. 스모계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훈련에 매달려야 했고 나를 향한 차별과 냉대는 끝이 없었다. 훈련 중에도 무시와 폭언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나는 기회가 올 때까지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남보다 일찍 훈련장에 도착했고 동료보다 늦게 훈련장을 떠나며 이를 악물고 견뎌냈다. 조선 출신이라는 이유로 나는 늘 최하위 계급에서 시작해야 했지만 내가 받는 차별은 나를 단련시켰고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결심으로 매일 훈련에 매진했다. 나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1940년대 후반 나는 스모계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니키도잔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도 이 즈음이다. 일본에서 스모 선수로 성공하려면 일본식 이름이 필요하다고 해서 강한 힘의 길을 걷는다는 뜻의 니키도잔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큰 갈등을 했다. 나는 조선인이었지만 이름을 숨긴 채 일본인으로 살아가야 했으니까. 역도사는 일본에서 나의 존재감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지만 이를 쓸 때마다 늘 내 본명 김신락을 떠올리며 조국을 떠올렸다. 어쨌든 나는 스모계에서 주목받는 선수로 자리 잡았지만 스모만으로는 내 큰 야망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나는 더 큰 무대를 원했다. 1950년대 초 나는 프로레슬링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였다. 일본에서 프로레슬링이 새로운 스포츠로 자리 잡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대중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가능성을 봤다. 일본 국민들은 전쟁 패배로 자존심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영웅이 필요했고 나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람이 되었다. 1954년 나는 일본 최초의 프로레슬링 단체를 설립하고 프로레슬링 무대에 데뷔했다. 덩치가 큰 미국 선수들과의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다. 핵폭탄 2방에 사라질 뻔했던 일본 대 핵폭탄을 투한 미국이라는 감정이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링 위에서 미국 선수를 쓰러뜨릴 때마다 일본인 관중들은 열광했다. 이제 일본 국민들에게 나는 단순한 레슬링 선수가 아니라 희망과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다. 특히 1954년 12월 샤프 형제와의 경기는 일본 프로레슬링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경기였다. TV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생중계됐고 수백만 명의 일본인들이 내 승리를 지켜봤다. 이는 일본 프로레슬링의 부흥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일본 전역에서 국민 영웅으로 불리며 역도산 신드롬을 일으켰다. 나는 성공과 함께 일본의 아이콘이 되었다. TV 광고에 출연했고 내 이름이 붙은 상품들이 넘쳐났다. 외국에서 편지에 일본 역도산이라고 써서 보내도 도착할 정도로 내 이름은 잘 알려졌다. 사람들은 나를 전후 일본의 재탄생을 상징하는 인물로 칭송하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유명세 이면에는 고독이 있었다. 늘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했으니까.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의 영웅이라는 아이러니는 나를 괴롭혔다. 또한 나는 화려한 성공과 함께 적도 많이 만들었다. 일본 프로레슬링계를 장악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이는 동료들 사이에서 나에 대한 반감을 키웠다. 사업에도 손을 댔지만 재정관리에 실패해 큰 빚을 졌다. 링 위에서 싸울 때는 누구보다 강했지만 링 밖에서는 점점 더 흔들리는 나를 느꼈다. 내가 일본에서 성공하자 한국에서도 나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재건의 길에 있었고 일본에서 성공한 조선인인 나는 조선의 자랑으로 불리며 자부심의 상징이었다. 동시에 나를 배신자로 부르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본식 이름을 쓰고 일본의 상징이 된 나를 두고 매국노라고도 했다. 하지만 나는 내 방식으로 조국을 기억하며 살았다. 일본에 있으면서도 가족에게 돈을 보내며 조선의 아들임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으니까.
1963년 12월 8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 뉴 라틴 쿼터 나이트클럽. 건장한 체구의 한 남자가 화장실 입구에서 야쿠자 조직원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남자는 야쿠자 조직원이 건방지다며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자 야쿠자 조직원은 숨겨놓은 등산용 칼로 그 남자의 복부에 칼을 꽂았죠. 피로 범벅이 된 배를 움켜쥔 채 쓰러지는 남자. 그가 바로 일본 프로레슬링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던 역도산입니다. 이날 상처를 입은 역도산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일주일 뒤 화농성 복막염으로 급사하고 맙니다. 그렇게 한 시대 일본을 풍미했던 39세 조선인 역도산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망 사건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역도산을 칼로 찌른 야쿠자 조직원은 야마구치 구미와 함께 당시 일본의 밤을 장악했던 스미요시가이 소속의 24살 무라타 가스시였습니다. 역도산의 죽음으로 일본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은 무라타는 살해 혐의로 기소돼 7년형을 선고받고 1970년에 출소했습니다. 역도산 영화와 여러 기록에서는 무라타가 역도산의 일방적인 폭행에 방어적으로 대응했다고 하지만 일본 경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역도산이 가한 폭력은 뺨을 한 번 때린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역도산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야쿠자 조직 간의 이권 다툼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 역사는 사무라이 시대가 700년이나 지속됐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폭력 집단의 일정한 사회적 지분을 인정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칼 한 자루, 주먹 하나만 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의미. 1960년대 초 일본 도쿄의 밤을 지배한 야쿠자 보스 긴자의 호랑이 정건영은 제일교포입니다. 정건영은 도쿄 긴자를 거점으로 활동한 동성애 회장이자 관동 지역에서의 밤의 저항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관서 지역은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 구미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역도산은 당시 정건영과 의형제처럼 지냈는데 레슬링 흥행 차원에서 정건영은 역도산의 스폰서로 역도산은 동성애의 명예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무라타의 칼에 찔린 역도산이 가장 먼저 전화를 건 인물도 정건영이었죠. 오사카를 거점으로 한 야마구치 구미가 도쿄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동성애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동성애와 야마구치는 당시 의형제 결연식을 가질 만큼 관계가 밀접했으며 야마구치 구미의 핵심 구성원 중 상당수가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아우르던 인물이 바로 역도산. 그래서 동성애 최고의 라이벌 조직인 스미요시가이의 무라타가 자신들의 나와바리 아사카사에서 역도산을 제거하기 위해 칼로 찔렀다는 것이죠. 하지만 새벽 무라타의 보스가 역도산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사태는 일단락됐는데요. 무라타는 경찰 조사에서 절대 죽일 생각은 없었다. 사소한 시비가 붙어 찔렀다고 진술했지만 역도산을 찌른 후 달아나던 중 그를 쫓아온 동성애 부두모 노쿠치까지 칼로 찔렀습니다. 어쨌든 이 사고로 역도산이 사망하자 동성애는 몰락의 길을 걸었고 스미요시가이가 도쿄 최대 야쿠자 조직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도산의 죽음은 우발적이 아니라 야쿠자 간 세력 다툼으로 희생됐다는 소문이 도는 겁니다. 사실 역도산의 제자 중에는 대단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치기왕 김일도 역도산의 제자였고 한때 전 세계를 열광에 빠지게 했던 일본 격투기 대회 K1과 프라이드의 프로모터였던 안토니오 이노키, 그리고 자이언트 바바도 역도산 문화 제자였습니다. 어쨌든 한 시대를 풍미한 역도산은 일본 사회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던 시기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고 그의 자식조차 아버지가 조선 출신이라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딱 한 번 일본에서 한국어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박치기왕으로 알고 있는 김일은 1958년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입국을 시도했다가 붙잡혀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유명인인 역도산에게 편지를 써 강제 송환을 면하고 그에게 얹혀 살며 레슬링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루는 역도산 앞에서 레슬링 훈련생들이 기쿄라는 꽃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김일이 그 단어를 몰라 어리둥절하자 잠시 후 우연히 화장실에서 마주친 역도산이 기쿄는 도라지꽃이야 라고 속삭이듯 말했다고 하죠. 이렇게 철저히 자신이 조선 출신임을 숨긴 것은 일본 사회에서의 성공 때문으로 보입니다. 평소 불고기, 마늘, 김치를 함께 먹는 걸 무척이나 즐겼고 집안에는 한국 노래 레코드를 잔뜩 쌓아두었다는 이야기도 그의 셋째 부인의 자서전에 따르면 정체성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남몰래 한국의 정체성을 자주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후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일본에서도 역도산에 대한 정보는 모두 한반도 혹은 조선으로 기입되어 있죠. 그리고 일본을 벗어나면 제일교포라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생전 내가 39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인생이란 온몸을 던지겠다는 각오와 투지 없이는 결코 얻을 게 없다는 것이다. 인생은 곧 승부다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아니 정확히는 정상적인 대한민국에서 그 꿈을 펼쳤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가 한국에서 프로레슬링 문화를 이끌었다면 한국 스포츠 역사에서 다른 전환점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